안녕하십니까. 커말 1급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이제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제외하고요. 새롭게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 출제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웠습니다.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거나 쉽게 출제된 비율이 15문제, 17문제,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5문제, 3문제, 5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만 충실히 잘 따라오신 분들은 넉넉한 점수로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리면요. 기출문제하고 100%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응용되어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기초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개념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풀이 잘 마무리하신다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인 컴퓨터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다음 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의 기능이 무엇인가? 자, 프로토콜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이 설명과 맞는 기능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이 뭐죠? 프로토콜은 컴퓨터 통신에서 컴퓨터 상호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려면 서로 언어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프로토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IP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TCP/IP가 되고요. 자,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을 제어하고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를 제어하고 동기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설명하고 맞는 것은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동기화.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뭐죠? 자, 스포츠 중에서 싱크로나이즈라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모션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라는 것은 동기를 뜻하는 거고요. 동시에 발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측, 이것을 수신측이라고 봤을 때는 서로 맞춰간다는 얘기죠.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기화가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도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연결 제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연결 설정이잖아요. 그 다음 데이터 전송, 그 다음 연결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제어하는 것을 연결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흐름 제어라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 송수신 측 사이에 전송되는 패킷의 양이라든지 속도를 규제한다. 자, 네트워크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컴퓨터가 여러 대 있잖아요. 이 여러 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요, 패킷에 실어서 전송이 되죠. 그래서 패킷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패킷의 양이라든지 속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흐름 제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류 제어는 말 그대로 오류를 검출하고 복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기화라는 것은 송수신 측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타이밍을 서로 맞춰주는 겁니다. 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을 동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 싱크 맞추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영상 화면하고 자막하고 맞추는 것을 싱크를 맞추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싱크가 이제 동기화를 뜻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공한 사람들도 보통 개념 자체 이해하는 것만 해도 한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답만 찾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냐 아니면은 좀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설명 드릴 거냐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어렵다라면은 답만 찾을 수 있도록 암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절차적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객체 지향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구조적 절차적 방법은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라는 게 있고요. 객체 지향은 자바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 그래서 자바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도 2회 기출문제 풀이에서 설명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대해서 특징 이해를 하시면은 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 대한 개념이나 객체 지향 언어의 개념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뉜다는 얘기예요. 나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 자, 구조적 방법은 구조적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 재사용성이 떨어집니다. 재사용성이 떨어져요.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 있죠. 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C라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라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들게 되면 어렵잖아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가능하지만은 구조적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사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재사용성을 높여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현대 사회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쉽게 만들려면은 객체 지향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언어가 있고 객체 지향 언어가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번 문제는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객체 지향 언어에서 자, 객체를 지향한다는 뜻인데 일단 객체에 대한 개념 아시겠죠? 자, 객체에 대한 개념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클래스라는 개념 아셔야만 뭐 메시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용어들을 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상속, 캡슐화, 뭐 추상화, 다형성, 뭐 함수란 얘기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용어들을 암기를 해서 풀 수도 있지만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용어들, 객체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암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객체라는 것은요, 데이터, 실체하고 그것을 그 데이터와 관련된 동작을 자, 이것을 합쳐서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설명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객체가 되고요. 저도 객체가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눈의 개수, 코의 개수, 뭐 입의 개수, 뭐 귀의 개수, 팔다리의 개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여러분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 동작.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일 수도 있고 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데이터와 동작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 대상들이 다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는요, 데이터하고 연산자. 자, 연산자는 금방 말씀드렸던 동작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속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는 거고요. 연산자는 객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 어떤 동작, 뭐 함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연산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메소드.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이제 연산자를 메소드라고 또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같은 뜻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자가용 버스, 택시, 동양인, 흑인, 백인. 자, 이것을 각각의 객체라고 보고요.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객체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데이터하고 연산자,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는 상태,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자가용의 상태, 속성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퀴가 4개다, 엔진이 하나다, 휘발유를 사용한다. 보통. 그 다음 버스는 바퀴가 4개고 엔진이 하나고 뭐 경유를 보통 사용을 한다. 택시는 뭐 같지만은 LPG를 사용을 한다. 자,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연산자, 어떤 행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자, 공통된 연산자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은 자가용 객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사람도, 인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겠죠? 뭐, 팔의 개수, 눈의 개수, 피부, 색깔, 좀 다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인간이 이 자동차를 이제 어떤 다룰 때 행할 수 있는 행위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을 연다든지,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고, 뭐, 변속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또 객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와 어떤 연산자로 행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클래스는요. 자, 이것을 합치게 되면 무엇입니까? 자동차죠. 그러니까 자가용의 특징, 버스의 특징, 택시의 특징만 끌어내게 되면은 자동차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동양인, 흑인, 백인의 특징만 끌어내게 되면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란 개념, 좀 상위의 개념이 되겠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공통된 속성과 연산. 자, 여기서 속성이란 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뜻이죠. 자, 공통된 데이터하고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의 일반적인 타입을 클래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객체하고 클래스 아시겠습니까? 자, 기본적 개념 아시겠죠? 그 다음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 동양인이 택시를 타고요. 택시를 운전하면서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객체는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그럼 이 동양인 객체에서 택시 객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면은 어떤 연산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때 이 메시지가 뜻하는 것이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객체에서 객체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연산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이 어렵죠? 자, 객체가 있고 객체가 있죠. 자, 동양인이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진이 되겠죠. 이렇게 택시 객체가 전진이라는 행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페달을 밟는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만 택시라는 객체가 전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수단을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전달받은 객체는요, 연산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객체, 클래스,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추상화, 인스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턴스하고 추상화는요, 객체하고 클래스만 개념 이해를 하시면 쉽게 개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특성을 표현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그 과정을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가 이제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택시도 만들 수도 있고 버스도 만들 수도 있고 자가용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재사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사용성. 자, 객체 지향 방법은 재사용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우수한지 여기 이 그림만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자가용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것을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은 인스턴스, 택시로 만들 수도 있고 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자가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사용성이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클래스 하나 만들면 여러 가지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객체 지향의 이제 특성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캡슐화. 자, 캡슐화는요, 자료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부분하고요. 연산자 부분, 연산 부분하고 그러니까 함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자, 객체는 데이터하고 동작을 다른 말로 함수다, 뭐 메소드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리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 어떤 함수, 연산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어떤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테두리로 이거 묶은 것을 캡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묶게 되느냐? 왜 이렇게 묶게 되느냐? 이것은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요. 객체가 여기도 객체가 있고 여기도 객체가 있습니다. 자, 객체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행위를 일으키겠죠? 행위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 소스 코드의 변경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캡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함부로 이 내용을 볼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게 캡슐화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캡슐화는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자, 적게 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개체가 있고 B라는 개체, C라는 개체가 있는데 C라는 개체가 A라는 개체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A하고 또 B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B도 어떤 파급 효과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보 은폐는 금방 말씀드렸죠. 객체는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접근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연산이 있잖아요. 객체는요. 근데 이 연산만으로 서로 객체와 객체를 서로 이제 그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보 은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용어가 정보 은폐가 되는 겁니다. 캡슐화하고 정보 은폐는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은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메소드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성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 메소드는 행위,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하위에서 물려받는 겁니다. 그냥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상속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자, 이 어떤 그 데이터하고 연산자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자, 다시 바퀴가 4개다, 안진이 1개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 코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비행기 클래스가 있고 자동차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날 수도 있고 육지에서는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객체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사용성이 우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상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형성.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자, 자가용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습니다. 객체가 있는데 여기서 메시지를 주유라고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유종이 다르잖아요. 그죠? 유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용은 휘발유를 주유하라고 명령을 줘야 됩니다. 버스는 경유를 주유하라고 명령을 줘야 됩니다. 택시는 LPG를 주유하라고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 하나만 전달해줘도 자가용에서는 휘발유를 주유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버스에서는 경유를 주유한다. 택시에서는 LPG를 주유한다라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이 객체 지향하고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다. 제가 1번 보기처럼 딱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하고 함수, 여기서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연산자가 될 수도 있고 메소드가 될 수도 있고 동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 다르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다 말씀을 드렸죠.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 자, 확장성이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이 우수하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4번은 잘못되었죠. 베이지, 파스칼, C 언어는요 구조적 그러니까 절차적 언어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그림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판은 보조 프로그램에 있고요. 간단한 그림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고급 기능은 없죠. 자, 포토샵처럼 전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어라는 이런 기능들은 없어요. 이건 고급 기능인데요. 자, 레이어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4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직접 실습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한 영역을 대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도형을 하나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도형을 그렸어요. 자, 이 도형에서 선택을 한번 일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 영역을 대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클릭을 해서 쭉 당겨버리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데 대칭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회전해 가시면은 세로 대칭 이동, 가로 대칭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대칭으로 이동이 되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 다른 문서에 붙여넣기나 바탕화면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이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장자가 뭐 BMP도 있지만은 JPG, GIF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장자 형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자, 3번 선택한 영역의 색을 색 채우기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 설명이 틀렸어요. 자, 되돌리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도형을 만들 때, 자, 자, 이렇게 도형이 있잖아요. 그죠? 자, 도형이 있으면 도형은요, 색에서 채우기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돼요. 자, 지원이 되어서 얼마든지 색을, 자, 이것은 배경색인데요. 배경색을 선택을 하고, 자, 얼마든지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 채우기를 도형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선택한 영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선택한 영역. 자, 선택한 영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한 영역. 자, 이 선택한 영역에다가 색을 줄 수 있느냐? 색을 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채우기라는 이 어떤 메뉴가 비활성화 되잖아요. 그렇죠? 색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눌러보셔도 색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JPG, GIF, BMP 자, 이런 다양한 확장자도 지원한다라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수 표현을 위한 고정 소수점 방식의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부와 절대치,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람은 숫자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음수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십진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 방식이잖아요. 이진수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 그 뺄셈을 연산할 수 있는 감상기가 없습니다. 감상기. 그러니까 뺄셈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는 보통 가상기 하나만 있어요. 자, 보통의 컴퓨터에는 감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기만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뺄셈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보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뺄셈을 하는데요. 자, 보수가 뭡니까? 자, 보수, 컴플리먼트, 서로 상반되는 수를 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수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집합에서
컴플리먼트, 보수에 대한 개념 배웠습니다. 자, 이게 전체 집합 U가 되고요. 집합 A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이제 원소가 1, 2, 3,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에 원소가 1, 2가 있고요. 자, 그 외에는 3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A의 상반되는 숫자인 3이 되는 거죠. A의 여집합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C가 컴플리먼트 보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상반되는 수가 무엇이냐, 상반되는 원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숫자가 이제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보수를 이용을 해서 가상기를 이용해서 뺄셈을 할 겁니다. 자, 방식은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00 빼기 99.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하겠습니까? 이거 바로 1이라고 계산되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여러분들 뺄셈 했습니까? 여러분들 뺄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절대로 뺄셈을 해서 1이라고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일 뺄셈을 하려면요, 빼기 99. 자, 1의 자리에서 0에서 9를 뺄 수가 없죠. 자리를 빌려 와야 되는데 자리 빌려 오려니까 또 없죠. 자, 100의 자리에서 자리 빌려 옵니다. 자, 10이 되죠. 자, 10에서 자리 하나 빌려주면은 9가 되고, 여기서는 또 10이 되고요. 10 빼기 9 하면 1이 되고요. 10의 자리에서 9에서 9를 빼게 되면은 0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99에 상반되는 숫자 1을 생각을 해서 99에다가 1을 더하면 100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1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99하고 1은 서로 보수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뺄셈을 덧셈 형식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수만 찾을 수 있으면은 그 보수 값을 더하게 되면은 뺄셈을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진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10의 보수에서는 4에 상반되는 숫자 6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보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10의 보수일 때 그렇고요. 자, 9의 보수일 때는 전체가 이제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진수를 이용을 하죠. 이진수. 그래서 이진수에도 2의 보수가 있고 1의 보수가 있습니다. 자, 2의 보수는 더해서 2가 되면 되는 거고요. 1의 보수에서는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는 거예요. 서로 보수의 값은. 자, 이렇게 해서 10진수도 있고 2진수가 있는데, 2진수에서 우리는 컴퓨터에 이제 그 음수 표현을 지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 제가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7. 자, 이것은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죠. 근데 컴퓨터는 마이너스 17을 이제 이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진수로 바꾸면은 8비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4 같은 경우에는 1110이에요. 1110. 자, 각자리 가중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중치가 8, 그 다음 2, 1, 1이죠. 8, 4, 2, 1이 됩니다. 각자리 가중치가. 그래서 14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1, 여기 1, 여기 1 주면은 8 더하기 4 더하기 2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지 않고, 자, 2로 계속 나누어서, 자,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이진수 값으로 변환할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8개 비트에서 첫 번째 비트 있죠. 첫 번째 비트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 비트는 부호 비트예요. 부호 비트. 그래서 음수이면은 1값을 줍니다. 1값.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뒤에 자리는 14가 되고 앞에 첫 번째 비트가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이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부호와 1의 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부호와 1의 보수는요, 일단 부호 비트는 고정을 합니다. 자, 부호와 절대치에서 부호는 그대로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는데 여기서 부호와 절대치 이 그 비트를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반전.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왜 1의 보수에서 반전을 시키는 겁니까? 자, 1의 보수 한번 보십시오. 자, 1값의 보수값이 뭐죠? 0이죠. 그러면 0의 이제 보수값이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서로 반전시켜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0은 1, 0, 1, 0, 1, 1, 0, 1, 0, 1, 0, 0, 1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부호와 1의 보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은요. 자,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두고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왜 1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수값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현재 1값에서 1의 보수에서는 0이지만은 0에다가 1을 더하면은 1이 되죠. 그러니까 2의 보수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하면은 2의 보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자리가 0이 되고 1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 비트 이외의 정수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 있다. 자, 부호 비트는 1로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절대치 방식으로 해서 각자의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부호를 포함한 모든 비트를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는 0의 보수 방식이 있다. 이거 없습니다. 0의 보수 방식. 그리고 부호를 포함하는 모든 비트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반전시킬 때는 부호 비트는 고정입니다. 3번 부호와 절대치에서 부호 비트 이외의 비트를 반대로 취하는 부호와 1의 보수 방식이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반대로 취한다는 얘기가 반전시킨다는 얘기예요. 0은 1, 1은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4번 1의 보수에 오른쪽 마지막 비트에 1을 더해 표시하는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이 있다. 자, 여기서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의 보수 결과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양수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수는 뭐예요? 부호 비트가 0이 돼요. 부호 비트가 0이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양수는 보수의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양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수는 음수를 계산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호와 절대치 방식밖에 없습니다. 양수는.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관련하여 레이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레이드 기술은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이겁니다. 값싼 디스크 여러 개를 묶어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10기가짜리가 1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10개를 묶어서 하나의 대용량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레이드 기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의 저장 장치로서 하나의 대형 저장 장치 대신에 다수의 일반 하드를 어레이라는 것은 이제 배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배열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분할해서 분산 저장하거나 다중화하여 디스크의 고장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인 컴퓨터 저장 장치다. 자, 여기서 분할하여 분산 저장하고 다중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드는요, 기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핑이 있고요. 그 다음 미러링이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핑은요,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1, A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A1, A2, A3을 여기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분산 저장을 하는 거예요. 분산 저장을 해서, 자, 이 기술을 우리는 스트라이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술 스트라이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러링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똑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A, B, C, A,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복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중화 개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중화하게 되면은 디스크의 고장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만일 저장 장치가 하나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레이드가.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맞고요. 2번 하드디스크의 모음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복제해 백업 정책을 구현해주는 기술이다. 2번 설명이 뭐죠? 이게 미러링이죠. 자, 3번 미러링과 스트라이핑 기술을 결합하여 안정성과 속도를 향상시킨 디스크 연결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 기술하고 이 기술하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하드디스크, CD-롬, 스캐너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이다. 자, 레이드는 하드디스크 관련된 기술이고요. 하드디스크, CD-롬, 스캐너를 서로 연결해주는 기술은 스카시라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스카시. 그래서 컴퓨터하고 주변 장치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규격 자체를 스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카시 방식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도 연결할 수 있지만은 CD-롬, 스캐너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 주어진 매크로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코드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매크로를 뜻하는 거고요. 폼은 나와 있습니다. 반복 구조가 되겠습니다. i가 1부터 10까지 증가가 되는데 스텝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씩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i는 첫 번째 1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 3, 5, 7, 그 다음 9, 그리고 11까지 증가하겠지만은 1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행이 안 될 겁니다. 반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 3, 5, 7, 9 값을 가졌을 때 반복이 되면서 아래쪽 처리문이 수행이 되는 그런 반복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코드, 이 세 줄의 코드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액티브 셀, 자, 활성화된 셀이죠. 자, 워크시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딱 클릭할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B 두 번째 셀을 액티브 셀이다 가정을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B 두 번째 셀을 여러분 딱 선택을 했어요. 자, 그 선택한 데에다가 I 값을 넣어라. I 값을 넣어라. I 첫 번째 값이 뭐예요? 1이죠. 1 값을 넣어라. 자, 속성은 뭐예요? 포뮬러 R1 C1이죠. 자, 이것은 뭐 강의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행과 열이 모두 이제 번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B의 두 번째 셀에다가 이제 1값이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수행을 하면은. 자, 그 다음 뭐예요? 컬러 인덱스가 5다 이렇게 나왔죠. 자,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색이 무엇이냐? 자, 5는 파란색이 돼요. 파란색. 자, 폰트의 색깔이 5로 바꿔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5로 바꿔줘라. 자, 빨간색은 참고로 3입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문제 해결하실 때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자, 인덱스 값만 주어지고 색깔을 찾아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줄을 실행하게 되면은 1값이 입력이 되고 1값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액티브 셀에서 옵셋은 뭐죠? 옵셋은 여기 들어오는 값, 행열, 떨어진 값을 찾는 거예요. 자, 현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1,0이란 얘기는 행은 1만큼 떨어지고, 자, 한 행을 떨어지게 위치를 바꿔주고요. 그럼 열은 그대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다음 행에, 아래 행에다가 이동을 시켜라. 그 선택한 이 셀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입력 다 끝났으니까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레인지에서 A 첫 번째 해서 셀렉트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 해석을 하셔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레인지 B 첫 번째 셀에서 옵셋 2 쉼표 3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B 첫 번째 셀에서 아래로 두 행, 오른쪽으로 세 번째 행이 떨어진 셀의 위치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옵셋 다음에 레인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른 뜻이에요. 뜻이 다릅니다. A 첫 번째 셀에서 이만큼 떨어지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액티브 셀, 활성화된 셀에서 옵셋이 적용이 된 거고요. 자, 레인지에서는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A하고 1만큼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무슨 뜻이에요? 그 열이죠. 열을 뜻하는 거고요. 숫자는 뭐예요? 행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라. 자, 활성화된 셀로부터 1행 0열 이동한 후에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라. 자, 여기 지금 이동이 되어 있죠. 옵셋에 의해서 여기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A열, A열이라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A열이라는 것은 현재 열을 뜻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행은 현재 행을 뜻하는 거죠. 만일 이게 2가 된다라면 행이 바뀌겠지만은 1이 되기 때문에 현재 행을 뜻하는 거예요. 만일 첫 번째 열 A가 아니라 B라면은 열이 바뀝니다. 열이 바뀌겠지만은 여기서 A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셀을 뜻하는 거예요. 현재 셀을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셀, 옵셋하고 셀렉트까지만 입력을 해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커서를 아래 행으로 이동하라라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동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수행이 되겠죠. I 값은 3이 되면서 3이 되고 3 값이 입력이 되고 색이 바뀌고 자, 이렇게 반복 수행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i는 1, 3, 5, 7, 9까지만 실행이 되고요. 자, i가 이제 9가 되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9가 되었을 때 쭉 수행이 되겠죠. 수행이 되고요. 다시 포문을 만나게 되면 스텝 2가 되기 때문에 1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걸리죠. 걸리기 때문에 포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가 돼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된다. 이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이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A 첫 번째 셀이 아니죠. 활성화된 셀. 여러분들이 B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쭉 값이 입력이 되고 만약 A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부터 1, 3, 5, 7, 9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A 첫 번째 셀에 할당이 된다. 1, 3, 5, 7, 9 A 첫 번째 셀에다가 1, 3, 5, 7, 9가 할당이 된다는 뜻인데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셀의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한다. 맞는 설명이죠.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반복문이 10번 수행이 된다. 아니죠. 1에서 10까지지만 스텝이 2가 되기 때문에 10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이거 실습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문제 해결은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컬러 인덱스 5가 파란색이다라는 것만 아셔도 사실 문제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다음에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응용되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크로를 제가 이렇게 문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매크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 입력이 되었죠.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활성화된 셀이 기준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range A1, A 첫 번째. 이것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일 이것을 A가 아니라 B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셀에서 아래쪽으로 옵셋에 의해서 이동이 되었죠. 여기서 열은 B라고 얘기했습니다. 열.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 행이 1이잖아요. 행은 1이란 것은 현재 행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입력되는 숫자가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입력되고 여기 입력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바꿔줘서 얼마든지 또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옵셋의 값을 다르게 줘서 또 실행을 해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행과 열 값을 1로 줬다는 얘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 수식에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sum product 나왔네요. sum product. A 첫 번째에서 A 100번째 셀까지의 범위. 자, 이 범위에서 값이 C 첫 번째하고 같으냐라는 조건 하나 나왔고요. B 첫 번째에서 B 100번째까지의 값이 D1과 같으냐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곱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네요. 이것을 AND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때 합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 수식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것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A의 첫 번째 셀에서 A 100번째 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A 첫 번째 셀이면 A 100번째 셀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 이 셀의 값이 C1이냐, 자, 이 셀의 값이 C1이냐, 이거 계속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첫 번째 셀이 C1이냐, 그리고 A 두 번째 셀이 C1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A 100번째 셀이 C1이냐라고, 이제 배열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B 첫 번째 셀이 D1이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조건이 만족하느냐, 이 조건이 만족하느냐, 이게 true고 이게 true면은 이게 end가 되기 때문에 결과도 true가 되겠지만은 하나라도 false가 된다라면 결과는 false가 될 겁니다. 왜? end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조건이 모두 참이면은 true가 되면서 1값이 될 겁니다. 그때 1값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결과를 모두 더하게 되면은 sum product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것은요, 결과적으로 2번이 정답입니다. count if인데 s가 붙었죠. s가 붙었을 때는 여러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문제가 sum product하고 뭐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count if s, 자, 이거 선택하시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count if s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수가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둘이 모두 만족을 해야만 이제 셀의 개수로 해서 1이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고요. 그래서 범위, 자,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갔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같은 뜻이고 이 두 조건을 이제 모두 만족했을 때, 모두 만족했을 때 그때 1값을 가지고 그것을 모두 카운팅을 해주지 않습니까? 카운팅 해주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은 이제 sum if s죠. 이것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 조건에 맞는 이제 합계를 구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여러 조건이 나와요. 일단 합을 구할 범위가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에서 이제 그 합계를 구할 때는 인수가 이렇게 5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수 지정이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average if s 같은 경우에도, 자, 평균을 구할 범위, 그 다음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런 식으로 인수가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인수 지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서브 토탈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 번호가 앞에 들어와야 되는데 함수가 들어왔네요. 일단 뭐 이것을 뭐 검토할 가치도 없겠죠.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 제목으로 B 첫 번째 셀의 텍스트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 차트 제목 영역이 있죠. 여기다가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일단 해야겠죠.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등호 입력하고 그 다음 B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은,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자, 이 셀의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차트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을 먼저 하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를 입력하고 B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한다. 다음 중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숫자로 된 필드에 요약값을 나타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과정을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직접 실습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 마법사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올게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룹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룹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룹화. 보통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필드를 선택을 해서 뭐 그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법사에서 그룹화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하지 않으면요, 여기 아래쪽에 요약 옵션이라는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 요약 옵션이 안 나와요. 그룹 수준을 지정을 해야만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엔 맞는 설명인데요. 지금 나오지 않죠. 근데 요약 옵션을 한번 그룹 수준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정을
물품명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물품명을 지정을 하면은 물품명이 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요약 옵션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요약 옵션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요약 옵션 눌러보면은 판매 단가, 매입 단가에서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자, 물품명이 그룹화의 기준이 되는 필드가 되고요. 나머지 필드들은 그대로 나올 건데 판매 단가고 매입 단가는 숫자로 되어 있는 이제 필드가 될 거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필드들은 합계로 구할 수도 있고 평균, 최대 최소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룹에 대한 어떤 요약된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요약 옵션에서 합계 평균 최소 최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룹화에 대한 집계, 어떤 요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모두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보고서의 모양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침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은 좀 복잡한데,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렬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자, 물품 명의에 레코닝 나와 있고요. 그때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 자, 판매 단가에 대한 데이터가 정렬이 잘 되지 않았는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자, 아래쪽에 또 물품명에 따른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보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정렬 순서와 무관하게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조금 전 제가 정렬했습니까? 정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4번, 요약 옵션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중에서 한 가지 계산값만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다 제가 선택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2번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오고요. 자, 물품명을 제가 그룹 수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룹화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요. 물품명을 그룹화를 하는데 그룹화할 간격, 그러니까 물품명이 텍스트가 뭐 그 길이가 5자가 될 수도 있고 4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가 있을 건데 그때에 앞에 두 문자만 가지고 그룹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버튼 누르고 요약 옵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은 앞에 두 글자만 이렇게 그룹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 마법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모양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위에 선택해야 할 모양으로 옳은 것은, 자, 보고서의 모양, 마법사에서 지원하는 모양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습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령자 명단 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령부서 직위 이름이 있습니다. 자, 발령부서에는 관리부, 영업부, 기획조정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리부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고요. 직위도 이제 같은 값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화를 할 겁니다. 발령부서 그룹화하고 직위도 그룹화를 해서 이 세 개의 필드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세 개의 필드만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발령부서를 일단 그룹화를 하고 그 다음 직위도 제가 그룹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룹화를 했는데도 그 요약 옵션이 안 나오죠. 버튼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은 필드를 잘 보시면요. 숫자로 된 필드가 없잖아요. 합계 평균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숫자로 된 필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 옵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이 나오네요.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단계, 블럭, 외곽선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계 보시면은 어떤 계단의 형식이죠. 자, 관리부가 하나 나왔고요. 같은 행위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단에 과장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리고 같은 행위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다음 계단에 또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단, 단계,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블럭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은 좀 다르죠. 블록의 단위로 해서 관리부면 관리부 단위로 해서 이렇게 4개의 행으로 해서 저장이 되고요. 기획조정, 업무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같은 행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계, 계단의 형식이 아니죠. 외곽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외곽선을 선택을 하니까 좀 띄엄띄엄 데이터가 표시가 되네요. 발령부서 관리부 위쪽으로 일단 그 위치가 잡혔고요. 직위가 과장일 때 이름이 쭉 나오고요. 직위가 사원일 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좀 뭔가 띄엄띄엄 데이터가 표시되는 그런 이제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 찾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계, 블럭, 외곽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계는 어떤 계단 형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데이터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 것을 미리 보기 이 그림으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단 형식이죠. 이럴 때는 단계입니다. 단계예요. 자, 그다음 블럭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 나온 것이 이 블럭 방식이죠. 블럭 방식은요. 첫 번째 데이터가 한 줄에 쭉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거 한 줄에 입력이 안 됐죠. 첫 번째 데이터가. 자, 첫 번째 데이터가 한 줄에 쭉 이렇게 입력되는 형식이 블럭이에요. 자,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는데 무언가 띄엄띄엄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띄엄띄엄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표시가 되면은 외곽선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행에 이렇게 데이터가 모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럭이다. 그렇게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회원 테이블이라면은 그 아이디가 주로 이제 기본 키로 이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레코드의 값들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필드, 중복되지 않는 필드, 그것을 보통 우린 기본 키로 정의를 합니다. 1번에 보시면은 테이블에 기본 키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항상 이제 뭐 반드시 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저장을 하면요.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경고는 보여집니다. 경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아니요 선택을 하면요. 기본 키 정의 안 하고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고요. 기본 키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XS에는 단일 필드 기본 키와 일련 번호 기본 키만 정의 가능하다. 뭐뭐만 또 나왔네요. 기본 키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 단일 필드, 다중 필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 필드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필드를 데이터 형식을요. 일련 번호로 지정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1, 그 다음 2, 3, 4, 5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세대 코드를 추가할 때마다 일련 번호가 그 다음 숫자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이 숫자들은 기본 키를 정의할 수 있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중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련 번호 기본 키가 있고요. 그럼 단일 필드 기본 키는요. 아이디가 있고 성명이 있고 뭐 주인번호가 있고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하나의 필드만 이제 한 필드만 기본 키로 정의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중 필드는 여러 개의 필드를 동시에 기본 키로 정의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다중 필드에 대한 그 설명이 빠졌습니다. 3번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키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뭐 아이디가 A001 그리고 그 다음 A001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으면 이거 기본키 정의 가능합니까? 기본키 정의 안 되죠. 중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4번 여러 개의 필드를 합쳐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다중 필드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필드 속성을 설정한 경우 입력값에 따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일단 실수로 되어 있고요.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수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 데이터들이 소수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데이터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형식이 표준이에요. 표준은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요.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는 겁니다. 표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형식이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소수 자릿수는 1이에요. 일단 표준에서는 소수 자릿수가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지만은 소수 자릿수가 1이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 기본값은 0이 되고 유효성 검사가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된다는 얘기는 1도 입력해서는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입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수가 예 되어 있네요. 그죠?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1을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효성 규칙에 의해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입력이 안 돼요. 3번 필드 값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자, 기본값을 얘기하네요. 기본값으로 0.0이 입력된다. 왜 0.0입니까? 소수 자릿수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번 1234를 입력하는 경우 표시되는 값은 1234.0이 된다. 자, 소수 자릿수는 제대로 맞았는데 표준에서 걸리겠네요. 표준에서 1000단위마다 쉼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컨트롤로 옳은 것은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옵션 그룹, 명령 단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콤보 상자, 목록 상자, 명령 단추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옵션 그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중에서 자, 여기 보면은 옵션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역을 지정하면은 옵션 그룹 마법사라고 실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옵션 그룹은요, 이런 경우에 이용을 합니다. 뭐,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성별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이블에다가 남성,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여성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남성, 여기 여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합니다. 자, 남성을 선택하도록 할 거냐, 여성을 선택하도록 할 거냐,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도록 한번 선택을 하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그때 선택했을 때 반환되는 값, 남성은 1, 여성은 2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다음 일단 진행하고요. 자, 여기서 저 현재 설정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조금 전 선택했는 것은 옵션 단추입니다. 옵션 단추. 자,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 확인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토글 단추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한 모양 바뀌죠. 자, 이거 선택한 모양 바뀌죠. 그러니까 모양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옵션 같은 경우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토글 단추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비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은 뭐 옵션 그룹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룹의 틀, 자, 확인란, 옵션 단추, 토글 단추 등으로 구성이 된다. 선택할 수 있죠. 필드 크기가 정수인 숫자 데이터 형식이나 예, 아니오로 설정된 필드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예냐,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을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드를 가지고 원하는 값을 클릭하여 쉽게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맞죠? 몇 개의 컨트롤을 그룹으로 하여 제한된 선택 조합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을 해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합을 표시를 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옵션 그룹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